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함께하고 계시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눈, 와우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은 어찌 보면 다우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지수가 혼조로 거래 마쳤는데 우선 시장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본격적인 그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종목별 이슈가 좀 강화된 좀 시장하고 또 정책 이슈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이슈로 인해서 다우 지수에 편입된 보험 섹터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다우만 홀로 이제 약세를 보였던 이제 하루였고, 반면에 주요 기술주들이 이제 시총 상위로 포진돼 있는 나스닥과 이제 S&P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아직 매수세라든지 투자 심리는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인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 초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중소형주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수급들이 좀 반대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던 빅테크 기업들 쪽으로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음을 좀 감지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 화면으로 같이 시장에 대한 부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다우존스 30개 종목에 대한 맵을 좀 준비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 쪽에는 이제 빅테크,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린라이트가 들어왔지만 이게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게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보험주가 전반적으로 급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지금 정부에서 이 보험금 지원에 대한 게 거의 뭐 동결, 사실상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험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 하루 만에 20% 가까이 밀려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 메디케어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이슈죠.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그 CMS에서 네. MA 보험사 지급료를 0.09% 인상하는, 사실상 뭐 동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게 당초 4에서 6%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쵸. 수치인과 동시에 더욱이 유나이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이제 30% 이상이 이 메디케어 관련 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이다. 그리고 그 의료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지금 매년 4에서 5%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 쪽에서 이 부분이 동결된다는 게 사실상은 마진 충격으로 이어질 그쵸.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런 그 보험 부분의 위기를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AI 기반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얼마나 방어할 것이냐가 이제 향후 주가를 결정할 것인데, 공교롭게 어제 발표했던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실적 발표에서 이 서비스 부분마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이제 정책 결정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 보험 쪽은 이 어떤 좀 구조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물론 아직 최종 사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또 보험사들 반발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어떤 그런 조정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가격 자체는 또 밸류에이션은 15배, 16배 정도로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쵸. 당분간 네. 좀 관망을 하거나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전반적인 보험주, 특히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제 메디케어 관련된 조사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때 사실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진입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 혹은 비중 조절이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죠. 자, 한편 그래도 이번 주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주에는 반영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루 지나고 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메타, 테슬라 이렇게 성적표를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이들 4개 기업에 대해서 각각 네네.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일단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번 실적에서 그 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그러니까 비트할 확률이 한 94%로 좀 가장 와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애저의 성장률이 36%를 상회하고, 이제 특히 이제 코파일럿, 기업용 구독 매출 이런 것들 가시화가 확인이 되고, 최근에 또 마이아 200 대한 기대 마진을 통한 가이던스 전망까지도 좀 충족해 준다고 하면 현재 주가 시점에서 뭐 $500 이상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일부 시장에서는 좀 품귀 현상까지 뭐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이 AI 글래스 관련해서
그 연간 생산량을 그 에실러 룩소티카와 협업을 통해서 작년에 한 4배 수준이 올해 이제 2천만 대로 늘리기로 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어떤 그 수익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 기업인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대규모 자본 지출 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됐다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이번 시장에서는 스레드 관련해서 연매출 130억 달러 달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뭐 AI 에이전트 쪽에도 메타가 지금 굉장히 좀 공을 쏟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한 뭐 광고 단가 상승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아마 좀 단기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도 600 그 이 가파른 상승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기술적으로도 600달러라는 이 단기 저점을 확실히 좀 확인을 한 것 같거든요. 이번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이전보다는 좀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네. 테슬라랑 애플까지도 실적 발표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애플도 역시 지난 4분기에 이제 소비 시즌을 맞아서 아이폰 17 시리즈 판매 호조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지난 4분기에 좀 미리 반영된 부분이 반영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네. 좀 힘들 것 같고요. 결국 그 이상을 좀 보여줘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서비스 부분 마진율이 70%를 상회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점유율이 상승하는지 그러니까 뭐 6% 정도 이상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 아무래도 애플은 사실 현금 흐름이 지금 가장 좋은 기업인 만큼 실적 발표 후에 그 뭐 배당 확대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테슬라는 사실 뭐 실적 시즌에는 제가 좀 테슬라는 이제 꿈에서 깨는서 현실로를 바라봐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4개의 기업들 네. 중에서는 지금 가장 좀 전망치가 안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그 1월 달에 사실 기대했었던 규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해결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 그 실적보다는 어떤 그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그 어닝콜에서의 어떤 그 내러티브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 요 시적 기간이 조금 지나고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전저점 부분인 뭐 420달러 근처에서만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정도로 한 4개 기업의 실적에서는 이런 키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4개 기업에 대한 전략 주셨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은 메타와 관련해서는 채팅창에 메타가 AI 순위에서는 조금 밀리던데라고 리슨 사운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성적표 때에도 AI에 대해서 뭔가 어떤 눈에 띄는 걸 보여주진 못하지만 투자는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트너님께서 앞서 짚어주신 거는 스마트 글라스나 뭐 SNS, 스레드에 대한 성적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고 수익성 이런 부분이 좀 투자자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을지 AI와 관련된 이런 의문 부호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적으로 이제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실적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주가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네네.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계속해서 지난 10월 말 이후로 안 좋았고 그쵸.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계속 질타를 가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뭔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에 좀 집중하고 있고 관련된 헤드라인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인력 조정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타 M7 기업들보다는 주가 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지금 가격대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연일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풀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매도 매물세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타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약간 라임이 생각났는데 어떤 거? 매도 충분히 맞았다.
그렇죠. 네, 그런 그렇게도 생각이 해석해 좀 볼 수 있죠. 드네요. 지금 메타 실적 발표를 하게 될 이 시점에서 밸류는 이제는 좀 겸손한 그런 자리에 내려와 있다. 충분히 혼났다. 좀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아 200 나오면서 그때 거기에 또 기사에 헤드라인 붙었던 게 탈 엔비디아 가속화 막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빅테크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반도체 칩도 칩이지만 그 생태계 이제 쿠다가 굉장히 크거든요. 역시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런 전환 비용 같은 경우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기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개발하면서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AI 전체 캐파 자체는 올해도 계속 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안에서 점유율은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절대 매출 자체는 이 커지는 파이 자체를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엔비디아는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 그다음에 뭐 아마존 그렇죠. 자체 칩을 해서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태계에서의 포지션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 우선은 뭐 최근에 마이크론도 살짝 쉬나 싶더니 5%대 탄력 보여줬고요. 시게이트 같은 경우는 애프터마켓에서 정말 급등했던 흐름을 앞서 저희가 특징주에서 또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전략 정리해 주시죠. 뭐 지금 인텔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는 시게이트도 그렇고 원래 이제 실적 시즌에는 이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개별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네. 이런 계약가 추정치 자체가 추가 상향되는지를 좀 한번 체크해 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빅테크 실적 발표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런 캐펙스에 관한 코멘트, 뭐 AI 서버라든지 뭐 스토리지 증설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 업체의 어떤 가이던스의 상향, 뭐 증설,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오르다가 이제 꺾일 때는 재고 부분에서 먼저 이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고객사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재고 코멘트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현재 아직까지 반도체 섹터는 뭐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러티브 자체가 여전히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 비중을 뭐 확 0으로 줄이시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같이 이 시게이트 경우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에는 그 기대가 이제 한 번에 선 반영되거나 미래 가치를 이제 쫙 끌어다가 이제 이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인텔 케이스를 보더라도 워낙 상승폭이 올해 들어서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익 매물이라든지 실망 매물이 실적 어떤 실망감과 함께 겹치게 되면 그렇죠. 이 네. 단기 낙폭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철저하게 좀 눌림,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 전망되지만 저희가 접근할 때 조금은 조심스럽게 바라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속도 조절, 이 비중을 잘 조절해가면서 분할 매수는 필수로 기억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간밤에 나왔던 지표 중에 하나는 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2014년 이후 최저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전월 대비 9.7%를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84.5인데 84.5면은 사실 앞자리가 8인 거는 제가 잘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이 워낙, 하락했다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팬데믹 때보다도 지금 낮은 수치니까 그래서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 지표들을 보면
이런 심리 관련한 지표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은 또 견조하거든요. 하드 데이터는 괜찮은데. 네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나오느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전체 소비자가 이제 100명이라고 우리가 상정을 하고, 이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보고, 그 중에 이제 90명은 지금 뭐 고용 불안이라든지 뭐 임금 상승이 굉장히 정체됐다든지 아니면 물가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경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나머지 10명이 이제 나머지 90명이 쓸 거를 다 써버리게 되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네요. 소비를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올 수 그쵸. 있거든요. 심리 지수는 악화되는데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그래서 결국 이런 게 이제 또 K자 경제 구조라고 맞아요. 이제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이 K자 구조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첨단 기술, 뭐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제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고, 그 향상된 생산성이 어떤 이 고성장, 그 다음에 저물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믿고 지금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떤 최근에 뭐 그 현대자동차도 네. 아틀란스 관련해서 뭐 얘기들이 있던데, 인력을 결국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성장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게 이제 또 다시 마진율로 이어지고, 그게 또 주가는 상승하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실물 경기, 자산 시장 간의 괴리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아무리 어떤 이런 그 기업의 생산성이 성장을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종 구매자는 그 소비자들이거든요. 그쵸. 그 90명이 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90명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 기업들도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중간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위에 이제 10명이 아닌 아래 이제 90명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내놓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위한 재정 확대가 이뤄지지 않겠나, 요 정도까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한편 이제 뭐 1월 FOMC에 대해서는 거의 관전 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크게 네네. 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 짙은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인하는 언제 찾아올 것이냐. 사실 시장에서는 4월까지는 계속 없을 거다라고 바라보는 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2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 빠르면 뭐 한 6월 정도로. 그래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6월 인하 가능성을 제가 어제 보니까 한 절반 정도, 한 45% 정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월 전후. 9월. 9월 전후에서 인하를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떤 확신할 정도의 물가 그 둔화, 또는 이제 고용 둔화, 이런 명확화, 이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된다고 하면 한 9월 근처로 밀리는 그런 그림이 좀 무난할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9월이 될 가능성이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FMC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그런 그쵸, 것들이 네. 아마 이 성명서나 정책 결정, 이 절대적인 금리 결정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말에 대한 주목도가 네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번 FOMC입니다. 자, 한편 이제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96선까지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저희가 엔화의 동향도 좀 꼼꼼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외환 시장에 대한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근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세 25%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면서 또 다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런 그 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행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달러의 신뢰도가 좀 하락한 측면이 아니겠느냐. 어제 유로랑 엔화가 간밤에 생각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번 주 셧다운 이슈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재돼서 어제 어떤 이 달러 약세를 견인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말씀 주셨다시피 가장 큰 거는 이제 최근에 엔화 강세 여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산하의 어떤 조기 총선과 관련해서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일본 장기채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40년물 같은 경우에는 4.2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장기물 채권은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엔달러 확률이 반대로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굉장히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일각에서는 엔케이드 트레이드 대규모 어떤 청산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실 다카이치 총리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일본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책 자체는 굉장히 약한 엔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쵸.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수입 물가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일본 가게, 요거와는 좀 상충되는 전략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래서 기업의 어떤 수출을 조금 더 중시하는, 그러면서 어떤 자기 지지율을 공고히 다지는 이런 좀 정책 노선을 걷고 있어서 당분간은 변동성을 좀 불가피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이제 우에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3일 통화 정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FOMC와는 그 페드와는 다르게 이 어떤 그 독립성을 굉장히 좀 어필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이 BOJ와 어떤 이 다카이치 이 행정부가 좀 요 총재가 상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본 내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 여론조사 자체가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BOJ의 최근에 어떤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발언들을 사실 장기적으로 가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지난해부터 베센트 장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넣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채 장기물이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런 엔화의 요인 때문에 상대적 요인에 인한 약세인지, 아니면 트럼프의 최근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룰 파괴, 그게 네. 이제 달러 자체의 신뢰도에 인한 하락인지는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잘 구별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엔캐리 청산은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반면에 그거보다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 하락, 그러네요. 이 부분이 지금은 조금 네.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통화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당분간은 불가피하겠다.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통화 시장에 대한 부분 점검해 봤다면 이제 원자재 전략 그리고 오늘장 전략까지 저희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천연가스도 이 날씨 여파로 인해서 이 굉장히 조금 이 변동성이 큰 이 흐름들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천연가스는 또 수급적으로도 지금 선물 시장에서 그늘문 차원물 간의 어떤 이런 프리미엄 확대라든지 이게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당분간은 위아래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 이슈, 뭐 이란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셧다운 이슈, 뭐 그다음에 트럼프 이슈, 이런 어떤 안전자산의 측면, 그다음에 어제 이제 통화시장에서 보여줬던 달러 약세 흐름, 이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좀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번 주도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일도 지금 한파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정이 얼어붙고 뭐 이런 지금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급 사이드에서의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 당분간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이 언제 지금 뭐가 터질지 모르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격에 녹아들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원자재는 계속해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좀 염두에 둔 전략으로 다음 주까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너무 길죠. 증시는요? 죄송합니다. 증시는 제가 이제 계속 지난주부터 뭐 그린란드 이슈 때부터 저 베네수엘라 이슈 때부터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마찬가지로 계속 밀림의 사자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이어질 텐데 눌릴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셔서 이 나스닥이 신고가 갱신하는 것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 강세에 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저희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 지금 시장 바라보는 또 전략 짜고 같이 공부하는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그 와우글로벌에서 제가 이제 실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 해외 시장을 이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운이 좋게 수익률도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요. 오. 관심 있으신 네. 분들이나 해외 투자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 성공 지표 023490-5016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 포트폴리오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것도 정말 든든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표형이라는 별명이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네, 네. 네, 와우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시장의 방향성 같이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